저는 자유시민교육 대표 김상중이라고 합니다. 네,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PPT 한번 뚫어주실 수 있나요? 네, 제목이 저는 선한 창조가 사실이라면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창조는 믿으시겠죠? 예, 너무 당연히 창조를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제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27살 때 제가 회계사인데요. 회계사 시험을 합격한 다음에 든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저는 회계사를 딴 이유가 직장 생활에서 돈 벌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저는 몸을 분명히 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을 처음 읽었어요. 근데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정확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었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이 너무 더러워 보이고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그 땅에 몸담아야 하지만 이걸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순이 저는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놓여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창조하셨고 이 물질 세계를 다 만드셨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이 땅은 전혀 그러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지지 않았고 먼저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뭔가 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체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저는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조차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서 분노부터 먼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은 이제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제 스스로 전혀 지금은 타인들에 대한 또 동료 성도들에 대한 일말의 분노한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상당히 여유로워지고 제가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여기에 불러주셨을 때도 2주 정도 제가 울산에서 출장을 계속 하다가 왔는데 아이가 자기에 되면은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서칭을 하고 책을 읽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2주 동안 보냈고요. 오늘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오늘 강의에서 좀 잘 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7년 동안 어떤 일이 저한테 있었는지 답만 먼저 설명드리면 여러 단어들이 있겠지만 결국 제가 새로 태어났다라는 단어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생각 속에 빠져 있었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여유롭고 승리하신 분을 완전히 믿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 나가보면은 여기는 완전히 뜨겁잖아요. 근데 조금만 걸어서 나가보면은 뭐 아마도 제가 이 동네는 잘 모르지만 술자리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죠. 뉴스만 틀어봐도 참 쳐다보기 싫은 기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꾸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여기 제가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미숙한 강의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통해서 단 한 분이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신다면 저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이 자리에 온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제가 세속주의의 공세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대응이에요. 근데 제목은 선한 창조가 사실이라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창조가 원래 악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고 가정 안에만 있으면은 다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더러운 꼴은 계속 봐야 되고 저는 또 회계사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더러운 것 중에서도 좀 더 더러운 예, 돈이 돌아가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클라이언트들과의 접대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여기 제가 직장 가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정말 이해가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또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 아내 만나서 조용히 잘 살았으면 좋겠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바로 제가 그 경우였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이게 이 세상에 악해 보이는 것은
악의 세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선한 것이 부재한 것이 악이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내가 그 선한 한 사람이 그냥 되고자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죠. 그 과정에 저는 저 선한 창조가 사실이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엄청 크게 다가왔었고, 이제 세속주의의 공세를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마땅히 할 바를 제가 알게 됐다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긴가요? 예. 저는 이제 자유시민 교육이라는 곳을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소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 김상종이고요. 네, 프레이어로 바뀌었네요. 네, 7년차 이제 됐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지가 7년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5년 차이고요. 결혼한 지가 이제 3년이 돼서 한 아이가 24개월이고 한 아이는 지금 뱃속에 있습니다. 6월 달에 둘째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대단한 건가요? 청년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유시민교육 대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온라인 코스라서 그냥 설명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랑은 크게 관련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포스터 혹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뿌리고 있는 포스터인데, 이것의 특징은 이제 10가지 주제, 저기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보이시죠? 저 주제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신 주제들일 거예요. 근데 이 주제들이 현재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이것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청년 리더들이 섬겨주고 있고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비전 품기를 이것이 각각의 교회에서 또 소그룹 모임에서 이러한 나눔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재료를 좀 공급하는 것을 저희의 지금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 방식은 구글 미트나 그다음에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있어요? 왜 웃으시는 거죠? 예, 여기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 네,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자꾸 웃으셔서. 그래서 평가도 합니다. 저희 이제 부제가 내 인생 최고의 2학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교양 수업 들으면 2학점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저는 3학점이었는데, 아무튼 교양 수업 중에서 진짜 최고다. 네.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면서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거 평가지 받아 보면은 자존심 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남자분들이 성적에 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이악 물고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시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런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런 걸 하고 있습니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목표는 우리 크리스천 정체성을 갖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당연히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종말이라는 것을 이제 믿고 있지만, 지금이 뭐 특별히 더 위험한 종말의 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훌륭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기 계신 그런 분들의 가치관들을 저희가 공부를 해 나가고 있고, 보수주의자라는 정체성을 결국은 가지게 되면서 신앙관, 세계관, 정치관이 일관적으로 정립된 그런 이제 청년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뭐 수료식 때 뭐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에서 해왔고요. 지금까지 한 300여 명의 이제 분들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지금 7기가 진행 중인데,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눈을 이렇게 두다 보니까 익숙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중간중간 있어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나 수료하신 분들께 한번 물어보시면은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분위기인지 알 수 있으시리라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시편 111편 2절 3번역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아멘. 저는 이 연구라는 단어에 최근에 꽂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자유시민 교육을 한 지 2년이 됐는데, 계속 제가 밤마다 유튜브나 쳐다보고 있었던 한 청년이었는데, 근데 자유시민 교육을 하고 나니까 늘 제가 사람들한테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자료를 공급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밤에는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들다보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이에요. 정말 그 재미없는 주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하면은 결국은 세상을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세상에서 지금 세속주의 공세가 밀려올 때 이 악해 보이는 세력들은 원래부터 계속 강해 있었던 게 아니라 빌드업을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그들이 80년대, 70년대부터 지하의 골방에서 숨어 들어가지고 마치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끼리는 책을 하나 읽으면서 스터디를 하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 먼 미래에는 저 높은 데서 만나자. 그래서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뒤집어 보자. 잘못된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꿈꿨던 세대들이 지금 우리 바로 지난 정권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 업적들을 이뤘죠. 그들 입장에서.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참 낙담하기보다는 저 사람들 한 4, 50년 하니까 이제 저 정도 수준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사실 저분들 입장에서는 조급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벌써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정신을 차리고 그 위기를 기회로 여기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벌써부터 좀 너무 많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거든요, 사실 요즘은. 네네. 그래서 이 연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세상은 그냥 바로 우리 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저 말씀에서 보면 이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이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훌륭한 것이 인정이 되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면은 그냥 이제 연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여기에 이제 2040 청년이라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청년분들이기 때문에 청년 때 이제 연구하는 그러한 생각만 가지게 된다면 정말 이 세상 정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해 나갈 일들이 우리 소위 그냥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1인분이냐 뭐 나 이번에 2인분 했다. 아니면은 좀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장난으로 이번에 1인분을 하셨어요. 뭐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가 각자 1인분만 딱 해 나가면은 이 세상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뭐 강해봤자 어차피 하나님보다 약할 거 아니에요. 네네.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오늘 주제인데요. 근데 이제 뒤에는 조금 암담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좀 아시겠지만 좀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세속주의의 공세입니다. 세속주의 공세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대한민국이 0.7명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압도적인 꼴찌예요. 네, 일단 2020년 이후에 데드 크로스라고 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출산율의 문제가 가장 크겠죠. 그리고 네, 저출산 비혼주의가 사실 지금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지금 많이 느껴질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를 해보면은 바로 느껴지는 것은 바로 저 사상이 지금 뿌리 깊게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수보다 이혼수가 절반보다 좀 더 높죠. 그러니까 1년에 19만 명이 이 커플이 만들어진다면 줄 서서 이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커뮤니티 가보니까 이제 평일에는 이혼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주말에 이럴 때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이혼하려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 탈 때 보면은 거기에 이제 홍보 이렇게 막 변호사 홍보 막 이런 거 보면은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혼이 요즘 엄청 잘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TV에서도 이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예능들도 되게 많죠. 돌싱포맨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뭐 성스러운 뭐 이혼인가 뭐 그런 말을 쓰는 분들도 있고요. 이혼을 그냥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런 지표들을 보면은 참 암담합니다. 지금 저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보면 한 2016년, 17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저는 사실 심증인데요. 아마도 그 정권에서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을 유통시킨 게 저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 세속화 물결이 훨씬 더 강해졌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편이고요. 저건 뭐 통계니까 이거는 예, 그리고 1인 가구 비율도 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연금도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재정 추이
5차 재정 추계를 보니까 적자가 41년으로 좀 앞당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청년들이 내고 있는 이 국민연금은 못 받는다고 이제 보는 편이 좀 더 낫고요.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늦게 받거나 아니면 적게 받을 겁니다. 그 저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안 준다고 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고 혹은 더 늦게 주자, 그 방법밖에 없어요. 더 많이 걷고. 네. 요 자료는 이제 슈카월드라는 이제 자료예요. 예, 슈카월드라는 건데 보신 분들 있나요? 네. 이분 뭐 기독교인은 아니신데 이 출산율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2022년 이제 1년 통으로 보면은 0.78이었는데 상반기 때 0.75였다고 합니다. 기혼 여성이 아이를 안 낳는 거를 딩크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딩크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혼은 3년은 가져야 돼, 5년은 가져야 돼, 아니면 일단 해보고 이런 생각들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출산이 이제 5년 이상이 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2년 미만은 없습니다.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의 평균 출산 연령이라는 게 지금 정말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만 나이일 거기 때문에 한국 나이로 하면 34살에서 35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한 명 낳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 낳는 분들 주변에 많을 겁니다. 그리고 혼인 건수가 사실 가장 문제예요. 아이를 안 낳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출산율 하더라도 비혼모 이런 거 그 장려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예, 동거 이런 거 장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혼인 건수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젊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적으로 더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냥 작다 이러면은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OECD 국가들을 봤을 때 가장 높은 나라와 가장 낮은 나라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중간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통계를 배우고 뭐 기본적으로 사회학이나 경제학을 조금 공부를 했다면 이 양극단에 있는 거는 중간에 평균 지점에 있는 국가들 말보다는 뭔가 다른 이유가 곱해져 가지고 저런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게 그냥 다른 나라들이랑 상황이 비슷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일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 대한민국이 저런 숫자가 나오는 것의 원인을 세속주의라고 단정을 짓고 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공세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특별히 낳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이제 회사분들이랑도 대화를 해보면 안 낳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 대부분 이제 물질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대한민국처럼 경쟁이 심한 곳이 어딨냐? 그리고 너무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내 자식을 불행하게 하기 싫다. 이제 이런 논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그러면 저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집값이 비싸고 가장 물가가 높고 가장 치안이 안 좋고 가장 여성 인권이 낮고 가장 먹고 살기 힘들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이제 나라인 것이 물질적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것이 제일 첫 번째거든요. 여기서 막 굶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죠. 예, 노숙 같은 거 안 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핑계적인 부분이 있겠죠. 뭐 이스라엘은 사실 뭐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아니긴 하지만 분명히 저기도 우리가 오늘 다루는 것과 반대 부분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세속주의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속주의 3인방이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꼽고 싶어요. 환경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환경 비관주의 혹은 환경 종말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페미니즘. 이거는 명백하다고 저는 거의 생각하고요. 세 번째, 진화론입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영향력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주의는 엄청 다가와 있거든요. 근데 페미니즘은 좀 먼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진화론은 이게 무슨 세속주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일단 환경주의의 이론적 바탕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거의 사회 공부하면 나오는 사람인데 멜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0년이나 전에 인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과잉 인구로 인한 빈곤의 증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이 200년 전이라고 했죠. 사라질 줄 알았는데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책을 보니까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근데 더 강하게 때립니다. 지구는 인간이라는 암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암세포가 몸을 완전히 뒤덮고 있다는 이미지가 그려지죠. 그 이미지 속에 저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정권 때죠. 이거는 이제 전 정권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글은. 왜냐하면 지구 환경, 국가 발전 문제는 사람이다, 인구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립니다. 지구가 지금 막 뭐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구가 줄면은 탄소가 주는데 밑에 보니까 인구가 줄어야 지구가 살지. 인구는 계속 늘리면서 환경 정책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전 정권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비판하냐면 사실 환경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전 정권에 친화적이었는데 근데 저출산 대응하기 위해서 수조 원의 돈을 썼잖아요. 수십조 원의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정권 입장에서는 아이를 덜 낳읍시다 하면은 아무도 지지를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저출산 예산을 썼는데 근데 환경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니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싶으면은 저출산 예산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사상의 이름을 붙여보자면 에코파시즘이라는 이제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코파시즘이라는 얘기는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쳐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가 참 재밌는 그래프예요. 10가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들인데 가장 우측에 있는 게 그래프를 뚫기를 넘어서 그냥 뭐랄까요, 저 지면 자체를 뚫어버렸어요. 네, 재밌는 그래프인데 아이 한 명 덜 낳는 게 앞에 있는 9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나무위키 자료입니다. 네. 나무위키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걸을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이 굉장히 좋은 그 소스가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좌익적 사상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는 소스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만들어야지도 하는 생각도 뭐 물론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기르는 것도 좋아요. 이걸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정말 내가 막 오히려 막 저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말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이제 걸을 건 거르고 인용할 건 인용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저쪽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그 영화 중에서 그 타노스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어벤져스인가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세계 우주의 인구의 절반을 딱 줄이는 그 악역으로 나오죠. 근데 그 타노스를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세요? 세상 보니까 너무 더러워서 인간이 절반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예, 예. 커뮤니티 같은 데 가보시면요. 저는 커뮤니티도 엄청 눈팅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이런 데 와서 많이 써먹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구 온난화의 해결책은 인간의 출산을 줄이자를 넘어서 인간의 사망을 늘리자라는 아주 적극적인 아이디어까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념이 무서운 겁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점점 언행일치를 해 나가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지 부조화를 극복해 나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나는 환경이 지금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일단 지금은 내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점점 삼겹살 먹는 것도 점점 맛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 점점 강해질 거거든요. 내가 삼겹살을 먹는 게 소의 방구가 만들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고 돼지겠죠. 뭐 그러면서 점점 가책을 느끼면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아이디어들이 저 밑으로 갈수록 더 이제 극단적인 거긴 한데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보면은 저기 중간쯤에 대한민국의 80년대 정관수술 장려 이게 있는데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저 당시에도 우리 뭐 기독교 부흥이 사실은 저때 80년대 때 이루어진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때 이제 저런 이제 막 보건복지부 이런 이제 표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덮어놓고 나타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라던가 이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은 3천리는 초만원 뭐 이제 이런 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나왔을 때 사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저 정책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이거는 창조 섭리에 어긋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저런 물결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꼭 저게 아니더라도 비슷한 것들의 응용 문제들이 계속 이제 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 기출 문제를 잘 푸는 게 고득점의 비결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런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곰곰이 잘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좀 더 밑으로 가보면 아주 극단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있는 얘기죠. 2006년 그러니까 첫 번째 도트를 보시면 BBC에서 살아있는 지구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에 돌려보니까 인류가 멸종한 이후에 10,000년 정도 지나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인류 출생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 밑에 카네기 연구소는 사람이 많이 죽고 문명이 파괴됐을 때 온실가스 배출이 급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예컨대 칭기스칸이 세계 인구 4분의 1을 학살했을 때 지구 온난화가 200년 늦춰졌다. 뭐 뒤에 있는 거는 뭐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예, 기가 막히죠. 근데 가장 아래 있는 거는 또 이제 안락사 주제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락사는 요즘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법안으로 나올 때는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상 그건 이제 자살시키는 거기 때문에 의사 조력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런 책들도 나와요. 심지어 그 기독교인이 썼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안락사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 거기에 따라갔대요. 따라가가지고 그 임종을 같이 보고 왔답니다. 그렇게 해가 돌아온 다음에 책을 쓴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연결이에요. 네,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재생이 되려나요? 잠깐만요. 클릭하면 이게 소리는 안 들리는데 사실 들을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영상만 보셔도 돼요. 한번 보십시다. 예. 3초에 한 명꼴로 인구가 늘어나면 2000년에는 5천만이 넘습니다. 인구가 북중함으로써 식량, 교통, 연료, 주택, 공해, 입시, 취업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거기에 우리 때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는 인구 폭발. 자, 기가 막히죠. 지금은 더 나으라고 난리인데, 그죠? 국가에서 지금 제발 한 명 더 나아라. 나으면 100만 원씩 줄게. 지금 제가 이번에 나오는 아기는 이제 1년 동안 100만 원 받는 그런 아기가 1,200만 원짜리 아기죠. 1년만 해도 1,200만 원이에요. 근데 2년 차 때 또 70만 원 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지금은 더 나아달라고 난리인데, 저 때는 저렇게 어떻게 하면 안 낳게 할까 궁리를 했던 시기가 얼마 전이에요. 당장 저희 부모님들이 사실은 신앙을 생활을 하고 계시면서도 이런 문제들과 진짜 충돌했겠죠. 그러니까 세속주의 물결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저기서 가족계획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가족계획은 단어 자체만으로는 객관적이에요. 중립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족계획을 4명 낳아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족계획을 난 25살에 결혼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서 말하는 가족계획은 아까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나와서 한 것처럼 우리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제 그 세련되고 뭔가 좀 더 잘났고 뭔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아이를 덜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라는 단어입니다. 저게 가족 계획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파시즘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도 열심히 비건 버거 만들기를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런 거 하면서 저기 밑에 보니까 뭐 소 그림 나오고 뭐 하는 거 보니까 우유도 먹지 말라, 햄버거도 먹지 말라, 소세지도 먹지 말라. 예, 소의 가스 트름이 이산화탄소라는 걸 알았다. 이제부터 고기를 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나 불쌍해요. 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린 저 아이가 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순수하잖아요. 다들 저 어렸을 때 저 책에다가 교과서에 낙서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렇게 순수한 아이가 저 강의를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대체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괴롭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환경 비관주의는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는 페미니즘입니다. 남녀 가치관 차이를 어디서 가장 잘 볼 수 있냐면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느끼는 바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통계입니다. 아무래도 얘기할 때 선거는 제일 대표적인 통계 수치죠. 2022년 2월 지방선거 결과인데 사실 요 왼쪽 표만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합리적인 투표를 하고 있다고 보이죠. 치우쳐져 있지 않고 반반. 예, 정말 예, 이제 노인들과는 다르다. 이제 나이 든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런 세련됨이 느껴지죠. 근데 왜냐하면 40대는 지금 막 치우쳐져 있잖아요. 또 60대, 70대 치우쳐져 있죠. 서로 막 공기 아깝다. 아마 그런 댓글 달고 있을 거예요.
40대는 60대 이상은 사람도 아니다. 뭐 그다음에 60대들은 요즘 젊은 애들 안 돼. 뭐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40대 이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한 세대 안에서 연령 안에서 이 성별별로 나눠 보니까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차이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제일 심한 건 20대 이하죠. 그러니까 20대 이하라는 말은 18살 때부터 29살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대부분이 아마 그 속할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자리에 계신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물론 여기는 다 이제 아니겠지만 만약에 세상에서 또래들끼리 만났는데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럼 대부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단순히 대통령이나 후보를 뽑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라는 문제는 사실은 그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앞에서 환경 비관주의 봤지만 환경 비관주의를 생각하고 있으면은 저기서 왼쪽에 가 있을까요? 오른쪽에 가 있을까요? 100% 왼쪽에 가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에 동의한다. 그럼 무조건 왼쪽에 가 있어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좀 이따가 더 볼 겁니다. 지금 이 빌드업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제 자료가 80몇 페이지인데 뭐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빌드업이 차곡차곡 지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페미니즘 지금 같은 동상이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밑에 있는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생각이 다른데 같은 집에서 살아라 그러면은 안 살아요. 아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생각이 맞아야 신앙관이 맞아야 뭔가 할 텐데 세계관이 맞지 않고 정치관이 맞지 않으면은 아마 뭐 무속개소리긴 하지만 5년에 한 번씩 대판 싸우고 이혼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때 되면 또 대판 싸우고. 근데 심지어 이제 저희 회사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요즘 약간 잡혀 사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계사 분들께서 투표를 하는 날에 파란 색깔 옷을 입고 온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하필 또 빨간 색깔 옷 입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옷으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 안 했죠. 그래서 밥 먹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투표했어?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옷을 입었네. 예, 뭐 빨간색 옷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자기는 파란색 옷을 입은 이유가 아내가 입혀서 입었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나는 사실 뭐 정체도 잘 모르는데 아내가 파란색 무조건 찍으라고 해서 그래서 찍는다. 그렇게 산대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진짜 제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신입 사원으로서 하기도 참 힘들었고 하면은 그날로 그냥 종교 전쟁이 거의 일어났었어요. 왜냐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려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성경 믿고 난 다음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했어야 되고 저도 옛날에는 민주당을 찍었어요. 20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뭐 성경에는 무슨 가치관이 녹아들어 있길래 그런 생각을 하느냐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다대 1로 막 배틀을 떠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어느덧 이제 다 평정했어요. 연구의 성과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연구하면 됩니다. 아무튼 요것도 이제 다른 선거들이에요. 이제 최근에 선거가 좀 많았잖아요. 보궐선거랑 대통령 선거도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합니다. 남자 여자가 아마도 앞으로 계속 나이가 들어서 밑으로 한 칸씩 내려오겠지만 저 양극화되어 있는 거는 아마 그대로 거의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뭐길래 페미니즘이 대체 뭐길래 그럼 정의를 해야 돼요. 뭐길래 요즘 사람들이 다 페미니즘 뭐 싫다 아니면 좋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뭔지 얘기해 보라 그러면은 다 서로 다른 정의를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게 만드는 게 페미고 반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상적인 그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 성경과 뭐가 부딪히는지 알 수 있죠. 저는 여성 혐오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 딸이 있고 그다음에 제 여동생도 사이가 너무 좋아서 제 여동생이 자유시민 교육을 2기를 듣고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결혼 라이팅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해서 1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얼마 전에 결혼했고 예. 그래서 사이가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네,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저 결혼식 때 축가해준 형제랑 결혼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여성 혐오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사상은 이제 죄인은 미워하지 않지만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지금 얘기하자면 제 아내가 사실 이화여대 출신인데
그 제가 연애를 좀 오래 하다가 이제 중간에 예수님 만나고 제가 전도해서 결혼을 해서 지금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처음 만났을 때 그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페미니스트였어요. 그래가지고 1주년 됐을 때 선물을 사달라고 하길래 뭘 사줄까 이러니까 책을 2권인가 3권인가를 리스트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책이 그때 제가 모르고 사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페미니즘 서적이었어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사줬는데 언제부턴가 뭐 결혼을 해도 아기는 안 낳고 싶다는 뭐 그런 얘기를 막 갑자기 하기 시작하고 하길래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를 전도해 하지 않으면은 너무 불행하게 살겠다. 예. 아무튼 요 얘기는 여유가 생기면 뒤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명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 당이라는 게 국내에 있어요. 물론 원내에 있는 당은 아니지만 이 당은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강령 안에 진짜 원본을 그러니까 원론을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강 정책 안에. 그래서 이것만 딱 아시면 페미니즘이라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나 페미니스트야 했는데 저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야 근데 진짜 다행이다. 너 사실 페미니스트 아니었어.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페미니즘은 여기 있는 걸 동의를 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일단 생존 쪽의 주제를 보니까 일단 혐오 범죄를 이 페미니즘 쪽에서 만들어냈어요. 원래는 그냥 범죄가 일어나면 그게 혐오가 원인이 됐든 뭐가 원인이 됐든 어쨌든 범죄면 범죄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혐오라는 단어를 붙여서 범죄를 만듦을 통해서 혐오도 그럼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자기 몸에 관한 모든 결정, 그러니까 뭐 성적 자기 결정권 뭐 이런 단어로 하게 되는데 낙태 같은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족. 사랑과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에 반대. 말은 맞죠. 근데 여기 있는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훈육하는 것도 요즘은 학교에 전화가 와요. 들어오셨어요? 아버지가 딸 훈육하잖아요. 그러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훈육을 했냐, 왜 훈육을 했고 뭐 손을 댔냐, 뭐 몇 분 동안 했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본답니다. 이건 뭐 생생한 저희 회사 동료분의 증언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신데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다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뭐 너무 익숙하시죠. 뭐 동성애라던가 그다음에 뭐 동거하는 가정들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해줘야 되고 사회 동반자법 뭐 이런 단어로 표출이 됩니다. 다음 노동인데요. 이게 뒤에서 나올 텐데 사실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공산주의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뭐 우리 이쪽에 에스더 기도본부에서 이렇게 부르는 강사분들 보면 아마 거의 대부분 공산주의 얘기 많이 할 거라서 저도 어렸을 때 그놈의 공산주의 무조건 공산주의에 갖다 붙이면 다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진짜 얘는 진짜예요. 얘는 진짜로 공산주의랑 연결돼 있어요. 네. 집안에서 일하는 여성은 일하는 여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하러 나가야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꿈을 꾸는 여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것에 너가 협력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노동이라는 단어를 붙여버려요. 뭐 가사 노동 이런 단어도 있지만 재생산 노동이라고 해서 출산하는 것을 재생산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마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들은 이런 주장들을 하겠죠. 낙태죄 폐지, 혐오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슈화시키고 사회 동반자법 추진하고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반대하고 반자본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사유리 이 주제 사실은 이제 제가 교회 청년들이랑 얘기 한번 해봤을 때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출산율이 낮으니까 그래도 아기 낳겠다는데 뭐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작 제목은 지금 정작 기증받은 아들 출산이라고 돼 있지만 내용을 보시면요. 건강하고 EQ가 높은 사람을 찾다 보니까 서양의 어떤 사람으로 결정했다 돼 있죠. 이거는 기증이 아니죠. 기증은 내 의사가 없게 그냥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속되게 얘기하면은 정자 쇼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쇼핑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제가 그 아내랑 이 기사를 봤을 때 왼쪽 기사를 보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왠지 서양인인 것 같지 않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제가 서양인인 거예요. 이처럼 마치 바벨탑 쌓는 것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인간은 무조건 그 죄성을 따라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페미니즘 공부해 보신 분이나 동성애 공부해 보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생주의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생명을 고르는 거예요. 더 나은 열성인자를 버리고 우성인자를 고르는 행동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이. 그리고 한 것을 사회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를 수 있다면 성별도 고르고 싶을 거고 키도 고르고 싶을 거고 외모도 고르고 싶을 거고 지성도 고르고 싶을 겁니다. 뭐 신앙도 고를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고르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페미니즘당 강령 나머지 반입니다. 생태, 핵 에너지를 악마화시키면서 반핵, 탈원전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과 성장을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생태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전과 평화, 이거 왜 나오냐면 남성이 군대와 군대가 남성성의 상징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왜냐하면 군대에 가서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쟁사를 보고 역사를 보니까 다 잘못한 건 남자들이 했네. 전쟁은 다 남자들이 일으켰고 다 총칼 들고 싸웠던 것도 다 남자고. 그러니까 이 군대와 남성성을 동일시하면서 군대에서는 인명살상의 방법을 가르친다 하면서 이것은 개인한테 지금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징병제에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해요. 반전운동. 그래서 베트남도 그때 60년대 때 그 월남전 때 미국이 패전하고 이제 철수했을 때 그때 이제 난리가 났어요. 공산주의 물결이. 예. 사람들이 이 반전 운동을 대부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반전 운동과 상당히 밀접하게 그 좌익 사상들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평화는 군대가 없을 때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사실 약간 농담하는 건데 내가 저 사람한테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한다 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예의를 차리게 돼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남자들끼리는 약간 그런 건데 내가 쟤한테 조금만 나대다 한 대 맞겠는데 하면은 예의를 차리게 됩니다. 근데 여성들도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익이 꼭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뭐 대표님한테 깍듯이 하겠죠. 우리가 회사 대표님한테 다들 깍듯이 하실 겁니다. 교수님한테 깍듯하게 할 거고 안 그러면 내 학점 안 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것을 권장하진 않지만 그 가능성은 있어야 평화가 이루어지죠. 예의를 차린단 말입니다. 예. 또 온전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다들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분들이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결국 여성의 몸을 자원 삼아 착취하며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온전한 민주주의를 제시하겠다라고 하는데 뭔지는 안 봐도 알겠죠.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주장들이 지난 정권 때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탈원전 찬성하고 반개발주의, 채식주의, 비거니즘 이거 엄청 많이 퍼졌어요. 각 대학교별로 채식주의 식단 없으면은 학생들 들고 오려나요. 그 요즘은 뭐 너무 비싸다고 또 말이 많더라고요. 가격을 깎아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도 있고요. 또 주한미군 철수, 사드 설치 반대, 징병제 반대. 그러니까 여성 단체가 왜 저런 주장을 하느냐 처음 딱 기껏 보면 몰라요. 얼핏 보면. 근데 이 강령들을 가만히 읽고 왜 저렇게 여성 단체들이 환경 단체와 함께 또 사회주의 단체들과 함께 뭔가 자꾸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죠. 이 사상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무신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성경을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 아내가 찾아준 건데 제 아내가 전직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예시는 또 기깔나게 잘 찾아요. 자기가 봤던 거 막 기억해가지고 야 내가 저거 진짜 저렇게 생각했었어 이러면서 우유, 반복된 강제 임신, 출산, 착유, 뭐 달걀, 질이 짓무를 때까지 알맛 낳는 암탉, 비건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그러니까 생태주의와 그러니까 환경주의와 그다음에 여성주의가 결합돼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탈원전을 잘하는 국가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막 그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프랑스에서 전기 사오고 이런 기사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기후 연구원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독일은 탈원전을 잘했어요? 하니까 여성들이 주로 원전에 적극 반대해 왔다. 밑에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원전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가 있냐? 원자력은 군사화와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다 연결돼 있어요. 서로 그죠? 탈핵과 반전 운동이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력은 불공평한 에너지 자원. 에너지 자원이 왜 불공평한지 잘 모르겠어요. 뭘 보고 불공평하다는지 모르겠지만 불공평하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페미니즘의 영향이 근데 없을까? 정말 심각해요. 근데 진짜로 심각할 겁니다. 이 페미니즘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런 강령들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금 뭐를 타겟팅해서 때리고 있냐면 남성성을 때리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지금 다 남자랑 연결시키면 다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생각해 볼게요. 핵은 남성적이에요, 여성적이에요? 약간 남성적인 느낌 나죠. 군대도 약간 남성적인 느낌 나고. 환경 파괴는 주로 누가 한 것 같아요? 약간 남자들이 쓰레기 잘 버릴 것 같지 않아요?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미지화를 저희한테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걸 딱 보면은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이게 사상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지. 갑자기 내가 짜잔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구조를 파괴해야 돼 이렇게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가 좀 오래됐고 결국은 남성성을 때리는데 남성성을 해롭다라고 하면서 턱색이라고 불러요. 독성이 있다. 그래서 남성들 전체는 사실 잠재적으로는 저 남성성을 다 가지고 있어. 해로워. 그러고 보니까 여성들은 다 늘 억압을 받아왔네. 그래서 남성 여성을 이렇게 나누어서 결국 뭐 지금은 뭐 7비선언인가요? 뭐 그런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지금 분위기고 그냥 기억할 만한 것은 비혼 운동의 명분이 가부장제 숨통 끊기라는 아주 좋은 명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교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성경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때리는 것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교적 남성성은 없어요. 지금은 유교적 남성성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들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이 왜 공격받는 것 같아 느낌이 들까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실제로 페미니스트라는 게 그 막시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막시즘은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성경을 때리는 식이지 유교를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의 영향은 분명 한국 교회가 벌써부터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야 되는 주제 중에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 지금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하다가 보니까 뭐를 계속 하려고 하냐면 이제 동물을 키우고 그다음에 환경 보호한다면서 이제 반려동물을 막 법제화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50만 유튜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진화론자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저 글 보세요 한번. 아이를 낳아서 그러니까 제목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다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죠. 네. 저 사람은 이제 진화론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생물 종이 위기에 처하면 번식을 안 한대요. 그렇게 설명을 해버립니다. 저 영상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번식을 안 하고 뭐 하나 보니까 집구석에서 반려동물 키우고 있고 606만 가구나 된대요. 근데 이제 이거 직접 키우시는 분들이 그렇지 뭐 이제 캣맘 분들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동물 키우고 싶은데 사정 때문에 못 키워 이런 사람을 다 치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동물 유튜버들도 엄청 많잖아요. 참고로 동물 신학도 있는 거 아세요? 내가 키우다가 죽은 얘가 내가 천국 갔을 때 얘를 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혼 선언하면 축의금도 주고 개 키울 땐 양육비도 주고. 그래서 이제 저게 왜 저렇게 하냐면 왜 우리 똑같이 연회비를 내는데 경조사비를 내는데 왜 결혼한 사람들은 많이 받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받냐. 이래서 이제 솔로세라는 단어를 쓰죠. 내가 솔로인 것만으로도 세금을 더 낸다. 뭐 이제 이런 말도 있고요. 너무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핑크텍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예, 핑크텍스가 뭐냐면 여성이라서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깎는데 남자는 뭐 12,000원인데 여자는 왜 15,000원인가요? 여자 옷은 왜 거적대기처럼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비싼가요? 뭐 이제 이런 거죠. 여자 옷은 그러니까 요만큼만 가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예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 대응을 해야 되는 주제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재밌는데 어쨌든 대응해야 돼요 이거.
근데 이게 더 나아가서는 이 기후 우울증이라는 우울증 증세까지 동반하게 되는데 밑에 좀 읽어보면 기후 위기가 자신과 가족, 친구, 친지를 비롯해 국가와 인류에게도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안과 우울증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자, 보세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저는 왜 비혼주의를 세속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런 세속주의의 물결에 완전히 빠져 있는 친구한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지라고 한다고 저 문제가 해결될 거라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자기 인생 하나 지금 간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 종말이 10년 남았는데 무슨 애 낳고 결혼하고 마음 편하게 있겠어요. 그죠? 지금 당장 뭐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행을 가든가 놀러 가든가. 그러니까 그런 아픈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지금 내가 뭔가 해나갈 수 있겠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각자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주체가 됐을 때 결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데 그게 아니라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거나 아니면 양쪽 다 무너져 있으면은 결혼을 하라고 아무리 돈을 지어줘도 못합니다. 그죠? 실제로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결혼할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아이를 낳으면은 진짜 고생이 시작입니다. 이거는 진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고통을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의지가 있고 정말 그 은혜가 부어준 그런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세상에 지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참 영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100만 원씩 준다고 애 안 낳아요. 제가 아까 농담으로 1,200만 원 얘기했는데 1,200만 원 가지고 무슨 애를 키워요. 그죠? 애를 키우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돈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거의 핑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애초에 지금 자신이 없고 의지가 없고 나약한 지금 현재 상태에 빠져 있어서 그것부터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요게 이제 페미니즘이 공산주의에 연결돼 있다는 건데요. 요 내용은 이제 글로벌 성혁명 책에서 따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성된 성스러운 가족을 사라지게 하려면 지상의 가족이 먼저 파괴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문제를 계급의 문제로 해석한 것도 이 사람들이에요. 역사상 최초의 계급 투쟁은 일부 1처제 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투쟁의 전개 양상과 일치해서 이 가정 내에는 아주 그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권리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생산 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이 여성 해방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상이 저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지식인들의 아이디어라는 것들은 아까 우리 200년 전에 인구론 그거 써가지고 그 한 구절만 외우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인구론 읽어본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걸요. 근데 저 구절은 다 외우고 있어요. 사회책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게 그대로 계승돼가지고 현재 환경주의로 나오는 것처럼 이 막시즘도 무시무시하게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여성을 착취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들 보고 투쟁하게 하는 겁니다. 이대녀는 이화여대 다닌 여자가 아니고 20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대녀는 투쟁한 여성들이다. 그래서 20대 여자들은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기사에서. 뭐가 달라요? 페미니즘 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건 참 기가 막히죠. 교회 언니 페미토크라고 해서 이 네 분이 다 각 학교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 여성을 차별한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이러한 모습의 이 교수가 교회에서 느꼈던 억압과 차별이 여전히 재생산되고 있다. 아직도 교회에서는 해답이 없고 자, 이 뒤에 있는 건 정말 기가 막히죠. 백인 남성의 관점으로 해석한 성경이 기독교의 정통이 아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자유주의 신학.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통 교리가 세상과 부딪혔을 때 세상에 맞추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엄청나게 많아요. 동물 신학도 있고요. 이건 여성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진화론에 성경을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결국 나와서 지금 20대 여성들 또 30대 여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여초 커뮤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여성시대 쭉방 뭐 카페 뭐 무슨 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얘기들이 이 사람이 집대성했어요.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젠더로 이어지는 겁니다. 생물학적 성이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제3의 성, 이 여기서 따온 거고요. 여성들은 남성들에 의해 억압당하기 때문에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여성적 정체성을 부인해야만 한다. 임신은 불구가 되는 것, 태아는 기생생물이며 살덩어리. 이 사람이 현대판 페미니스트 아젠다를 다 구축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대 여성들, 30대 여성들 주변에 똑똑하다고 보이는 애들이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 남성들이 가부장적의 역사가 너무 심해. 이렇게 얘기를 똑똑한 척하지만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혀 없어요. 다 이 사람이 했던 얘기 혹은 마르크스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고요.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낙태 당연히 인권을 제시할 것이고 여성의 롤 모델은 직장 여성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직장 여성이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남성과의 권력 투쟁을 장려합니다. 절대 밀리면 안 돼. 근데 밀리지 않으려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이제 좀 힘들어집니다. 요거는 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넣었습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게 그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좀 유명한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에 보면은 김가은이라는 배우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로 나오고 자기 친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는 언제까지 연애만 해야 되냐? 내 나팔관도 얼마 안 남았다. 내 자궁도 이제 늘른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속옷 스타트업 대표예요. 저 이솜이라는 배우는 유명하죠. 딱 봐도 뭔가 좀 예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기고 키도 크고 그렇거든요. 이 배우는 결혼 그게 뭐라고? 나같이 집불도 없는 년은 결혼이 달아서 그런다. 이러니까 네 인생이 나팔관이냐, 네 아이덴티티가 자궁이냐, 내 자존감을 왜 결혼이랑 맞바꾸냐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걸 쓴 작가의 생각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당연히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단어 선택이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숱한 여성들이 보면서 저게 맞지, 이솜을 자기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실제 드라마를 보시면은 저 김가은이라는 배우는 양호랑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맨날 울고 남자친구한테 뭐 실망하고 지 혼자 삐지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전혀 그냥 바보 같은 애라고 보여요. 그냥 그 배우가. 그래서 이솜 쟤는 직장 내에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하고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나는 제 왼쪽에 있는 애처럼 살고 싶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 말을 그대로 모방해서 하겠죠. 이렇게 전수되는 겁니다. 이 사상이라는 것들이. 다음은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짧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보면은 또 바보 만들어요. 이 여자애 하나 있고 남자애 하나가 있는데 여자애가 창조론을 믿어요. 근데 이제 남자애가 비웃어요. 야, 창세신화. 근데 우리나라 창세신화 뭔가요? 단군신화죠. 단군신화나 창조론이나 그러니까 기독교 창조나 창세기나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뗐어요. 저기서 떼쓰게 그리면 안 되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이제 나의 연구 성과를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저기서 지금 떼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책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책 정말 많이 읽죠. 그리고 브리테니커 만화 백과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교육들이 수십 년간 진행되니까 이제 정치권에서 공직을 자리를 뽑는데 창조론 믿는다고 배제시키는 그런 상황이까지 펼쳐집니다. 이게 전 정권 때인데요. 아마 이제 그 문재인 그 전 대통령이 저분이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뭐 임명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 후보자 검증 쟁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조과학회 활동한 거, 여기 나오죠 기사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 1948년 건국설 지지인데요. 건국설이 아니고 사실 팩트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 얘기는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과학계 정설을 배척하고 성경의 창조론을 과학으로 포장해서 대외적으로 전파한다고 비판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결국은 자진 사퇴합니다. 근데 말이 웃겨요 이게. 박성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창조론에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중기부 장관 하는데 내가 창조를 믿든 진화를 믿든 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그죠? 네,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된 거랑 쟤네들은 뭐 19년이나 45년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게 관련이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부적격하다고 한 걸 보면 이미 사상이 이미 우리가 지금 자유가 없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렇죠? 다음.
유신 진화론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종학 교수라는 분인데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싶어요.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 유신 진화론이 약간 대학가에 들어와서 진짜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자칭 진화론적 유신론이에요. 왜냐면 하야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니까 우리 진화론 같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기독교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적 유신론이라고 불러줘라고 이제 해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부르든 저렇게 부르든 성경이랑 부딪힙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긴 하셨지만 대진화를 통해 창조했다고 보는 이론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게요. 근데 어쨌든 현대과학의 성과를 작업 가설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현대과학의 성과는 뭐 빅뱅 이론이라던가 그다음에 지구의 진화 과정, 우주의 진화 과정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걸 가설 정도로 여기고 계속 검증해 나가는 작업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크리스천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설이 아니라 이미 다 검증된 진리로 수용을 하다 보니까 창세기 해석할 때 전통적인 해석을 벗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전통신학과의 모순을 자유주의적 해석으로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죠 다. 여성신학이든 동물신학이든 생태신학이든 사물신학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물신학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세상에 맞춰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논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펼쳐져요. 들어본 적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대 근동설화와 비교하여 창조부터 노아 홍수 사건까지 비유나 설화로 격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어떻게 끼워 맞출 수가 있는데 저 부분은 그냥 도무지 안 돼. 6일 창조라면서 이러니까 저거를 이제 깎아내리는 겁니다. 자, 고대 근동설화와 비교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을 타이밍에 그 근처에 다른 신화들을 모아서 보니까 비슷한 얘기들이 막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쓰는 뭐 사람들이 그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더 나가죠. 결국 이제 이 저자들 대표적으로 모세 그다음에 뭐 예수님은 저자는 아니시지만 바울 뭐 이런 사람들이 시대적 특성으로 인한 지식의 한계로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앞에 그 여성 교수가 한 것처럼 백인 남성 중심적으로 해석된 게 정통신학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근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관점으로 새로운 해석을 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래 인기가 없었는데 젊은 세대는 원래 기본 거를 좀 안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그거를 잘 설명해 줬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훨씬 더 매력적이었나 보죠. 그래서 과학과 신학의 대화, 다마스커스 TV, 샘물결 플러스,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도 있고요. 잘잘법, 이거 잘잘법 많이 들어보셨지 않아요?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엄청 큰 유튜브 채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저한테도 막 이거 한번 형 보세요. 은혜가 엄청 돼요 이러는데 유신진화론 얘기하고 있고 여성신학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은혜를 받으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잘잘법 지금 53만 명이던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재해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도 교계 내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크리스천임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분이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뭘 부정하느냐? 해석자들이 잘못됐지 않냐?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진리가 큰데 그 불완전한 일부 교부들 혹은 뭐 바울, 모세 뭐 그다음에 뭐 칼뱅 종교개혁가들 이런 사람들의 신학이 지금은 먹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크신 진리를 다른 시기에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며 거듭거듭 해석합니다. 크신 아버지 우리의 재해석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재해석을 통해 찬양받으소서. 잘잘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잘 읽고 잘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근데 유신진화론은 그렇게 틀어놓으면은 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 세 글자만 똑같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최종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은 분간을 못 하겠죠. 자,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세속화 명제라는 게 있어요. 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많은 사회학자들과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 세계관 관습 가르침은 사회적 영향력을 차차 잃을 것이라고 다들 예견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 때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어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많이 봤고요. 저렇게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저렇게 낡아가지고 뭐 아니면 영국에서는 뭐 바로 팔리고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죠. 예, 저러는 건데요. 세상 보면 뭐 저런 것들 보면은 참 답답하고 그럴만해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그럼 결국 저 세속화 명제에 만약에 수긍을 해버리면 어떻게 결과가 돼버리면 이제는 안볼란다마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겠죠. 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더 이상 답이 없어 저기. 내가 좀 해봤는데 반박이 너무 심하고 저거를 하려고 하면은 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밀려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도전까지 오는 겁니다. 이성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기독교 거부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세속화들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고 너희들이 대응 하나도 못 해왔는데 이제는 너 이제 더 이상 대응 능력도 없잖아. 이제는 그냥 이성주의로 그냥 가자. 이성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기독교는 아니야.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들어오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뭐 대성회 50주년 기념하는데 이제 이분 왼쪽에 있는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인데요. 지금은 저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찰스 템플턴이라는 친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분도 같이 저 뒤에 보이죠? 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찰스 템플턴이에요. 저 사람이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저렇게 대형 집회를 인도하던 사역자였는데요. 이 사람이 중간에 이 이성의 도전을 받고 해결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신앙을 잃습니다. 그래놓고 회고를 하기를 내가 회심을 경험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만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 근데 나중에 이성의 도전을 받고 나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신조를 반박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어요. 이 문제들은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해결을 못할 수도 있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보다도 그냥 일반 교회의 우리 청년분들, 성도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들 거예요.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이 이게 이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냐 이거예요.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냐 이겁니다. 두 번째는 기적은 과학과 상충되지 않냐. 또 진화론이라는 얘기. 그리고 예수님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주장, 이런 질문들도 전통적으로 있고요. 또 저는 사실 이 문제가 제일 그거였어요. 제가 교회에 완전히 발을 들이지 않았을 때는 저는 저 마지막에 보이는 저 질문이 저의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게 약간 꼬면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하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했던 생각은. 그래서 템플턴은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성을 다듬으로써 지적 자살을 감행했다고 힐난하는데 이 지적 자살을 감행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인 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래 기독교인이었다가 기독교를 떠나서 만이교라는 이단으로 갔을 때 기독교인들을 보고 지적 자살을 감행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를 똑같이 따라한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은 이거예요. 창세기에 관련된 질문들은 지금만 하는 질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늘 있었던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에 마땅히 대답할 바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굳이 수능으로 예시를 들면 빈출 문제인데 이거 못 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구렁텅이에 새로운 다음 세대들이 또 거기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식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제가 나열해 들었던 그러한 것들과 세속화 명제,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없었던 부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물론 이제 고신 교단이지만 뭐 다른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죠. 이 교인 숫자는 줄어들 거고요. 미성년 인구는 더 심하게 줄어들 겁니다. 뭐 이거는 사실 선형적 추세긴 하지만은 뭐 이런 위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는 점점 이제 이 세속화 명제가 맞아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저는 단언컨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낙담시키려고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세속화 명제는 이미 틀렸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챕터를 얘기하면서 이제 주제로 삼고 싶은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줄어들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정의 가정을 거쳐서 자신들의 이 굳건한 세계관을 전수해 나가면서 이 세대가 거듭해도 세속화 물결에 넘어가지 않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거룩한 도구로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 용기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이 사람 이제 유명한 또 유튜버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일단 페미니즘이고 환경주의고 뭐고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 결국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결국 쇠퇴해요 이게. 그냥 일단 아주 쉬운 논리로는. 그래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숫자가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를 보니까요.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느끼기에는 너무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통계를 딱 내보니까 느슨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결국 저쪽으로 넘어간 것밖에 아니더라는 겁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부모님들이 확실한 신앙생활 저 파란 색깔 그래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높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27년 동안 예수님 안 믿다가 근데 확실한 신앙 하필 저 파란 색깔 그래프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결국 뒤늦게 저 파란색 그래프로 이제 회귀한 거예요. 네. 기도 횟수도 보면은 하루에 여러 차례 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좋은 거는 성경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이제 6일 창조가 6일인지 아니면 뭐 6개의 기간인지 그거는 정상적인 신앙 내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문제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노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를 믿는다라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숫자적으로 보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인구가 늘었잖아요. 저 사이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비율이 유지된다는 말은 곱하면 숫자가 증가하는 건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 믿는 사람 숫자는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걸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기 빨간 색깔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 이제 이렇게 조금 타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생을 살면서는 신앙생활을 잘할지 몰라도 문제는 자기 자식들이에요. 자기 자식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문자 그대로 안 믿으니까 그 자식은 소설이나 우화로 생각해도 되겠구나라고 더 제 쪽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파란 색깔 그래프가 유의미한 거예요. 타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전수된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 정체성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줄어들고 이 사람들이 무교로 회귀했을 뿐이지 복음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신학의 어떤 갈래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보수주의 기독교가 있고 자유주의 진보주의 기독교가 있는데요.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자유주의 진보주의 기독교의 교단의 교회 숫자나 성도 숫자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오네요. 희망차죠. 미국 교회는 견고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제가 아까 전에 포인트 찝은 것처럼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창세기 문자 그대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말은 가장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는 그 영역이 바로 창세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30%, 35% 정도가 유지된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가? 또 다른 자료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모습 이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보니까 2019년까지 갤럽 자료인데 40% 정도를 상회하는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그 그래프랑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유신진화론 믿는 사람들은 웃긴 거죠. 교회를 잘 안 다닌대요, 이 사람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유신진화론 이따가 좀 볼 건데 유신진화론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그 성격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면 유신진화론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게 놔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의가 달라요. 그러니까 카톨릭적인 신앙관이랑 유사하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유신진화론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 같은 거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또 유신진화론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이제 좀 도전이랄까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런 경우였어요. 창조가 진리여야 해서 믿은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냐면 내가 태어나 봤더니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이야. 근데 나도 일단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유아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여자 안 데리고 오면은 엄마가 결혼도 안 시켜줄 거고. 예를 들면요. 제가 믿음이 약했을 때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니까 창조가 진리여야만 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도 있겠죠. 창조는 진리이기에 믿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제 아내의 얘기를 하는 건데 제 아내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저 만나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창조가 진리가 아니면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창조보다는 페미니즘이었어요. 사실은 페미니즘이 진리가 아니면은 나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창조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맞는다라는 논리는 그렇게 괜찮은 논리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식이 태어났는데 물어봤을 때 물어보지 마라.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나중에 아까 전에 그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가 아니라 빨간색 그래프로 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창조를 믿지만 이것을 좀 더 나은 것은 창조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그 창조 신앙의 근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그러면 뭐길래 창조론이 먼저 나왔을까요? 진화론이 먼저 나왔을까요? 네, 진화론이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창조는 원래 신앙의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따지고 드는 사람 잘 없었는데 진화론이 등장하니까 이걸 굳이 설명해야 될 필요가 생겨가지고 이제 진화론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창조론을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화론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화론을 반박하면서 진짜 창조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것은 선하신 분이 하신 거구나.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구나에 대한 확신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는 대진화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다. 여기서 대자 빼면 안 돼요. 진화를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느냐로 나누어지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진화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은 카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종.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물에 사는 거, 하늘 나는 거,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거랑 땅 기어다니는 거, 그 다음에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종이 나오는데 이 종 간에서 진화를 하는 것을 대진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저렇게 우측에 보이는 지금 쟤네들 다 개잖아요, 그죠? 다르게 생겼지만. 근데 쟤네들끼리 막 계속 하다 보면은 개가 아닌 뭔가가 나온다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그냥 고양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종을 뛰어넘는 날아다니는 애, 새나 물고기나 이런 애들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소진화는 종내 진화로서 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현재도 관측 가능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론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소진화는 물론 진화라는 단어가 좀 껄끄럽긴 하죠. 근데 어찌됐든 변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종간 진화는 증거가 없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그럼 어떻게 증거가 없는지. 진화론 단순히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허수아비 때리기가 돼버리거든요. 나는 우리 그전 주장 안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약간 바보 취급 당하는 거죠. 오늘날 진화의 설명은 그 적자 생존에 가까워요. 적자 생존. 그러니까 적합한 애들이 그 환경에서 변화에 살아남은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뭔가 주체적으로 얘네들이 막 포켓몬스터처럼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환경이 뭐 온도가 20도 떨어졌어. 그럼 20도 떨어지는데 털복숭이인 동물들이 잘 살아남았다. 뭐 이제 이 정도입니다. 진화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렇게 저 밑에 있는 그림처럼 땅이 합쳐져 보고 나니까 서로 다른 종이 되어 있더라라는 건데 저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종은 지금 그림을 보세요. 꽃과 꽃이죠. 저거는 성경에서 부정하고 있는 그 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저런 건 인정해요. 다른 뭐 사막 여우하고 그 뭐 북극 여우인가요? 남극 여우인가요? 걔네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 애들은 환경이 다르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완전히 새로운 애가 되어야만 이 진화론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야 무생물로부터 지금 현생 생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렇게 변화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화론은 어쨌든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설을 세워놓고 있는 거긴 한데 그러면은 해당 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은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 진화론을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가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 진화론은 근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것만 물고 뜯어도 답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진화론은 창조론도 마찬가지인데 역사과학이에요. 기원과학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볼 수가 없잖아요. 저거를 상대적으로 이거 계량하기가 힘들고 이거를 다시 이제 관측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됐든 계속 가설의 영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이 사실을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믿음이라는 거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쟤네는 믿음이라는 거 인정을 안 하는 끼기 때문에 우리 같이 믿음하자. 우리가 그냥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면 일단 저들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역사과학의 한계는 이런데 또 과학의 한계도 있어요. 과학의 한계는 과학이라는 게 뭔가요? 원래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인들이 더 친숙하게 많이 했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탐구하는 것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그런데 과학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는 것보다는 고집스럽게 자기가 세운 가설을 지키려고 하는 역사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진화론이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진화론이 원래 용불용설이라고 알아요?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예, 용불용설이 뭐냐면 저 옛날에 모를 때는 용불용설인 줄 알았는데 용불용. 그러니까 쓰는 거는 발달하고
안 쓰는 것은 퇴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래서 꼬리가 뭐 인간이 옛날에 있었는데 꼬리가 퇴화해서 없어져서 꼬리뼈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용불용설에 입각한 건데요. 그거는 이제 이미 기각이 됐죠.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용불용설은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폐기가 됐으면 진화론도 폐기가 됐어야 되는데 용불용설은 그래 맞아 폐기할게. 근데 진화론은 맞아. 이제 이렇게 고집 부린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것들이 단속 평형설이나 다중 우주론 같은 것들로 이제 나오는데 말이 어렵지만 뒤에서 보시면 되게 쉬울 거예요. 이거 오늘 들은 거 어디 학교 가서 아니면 교회 가가지고 얘기하면은 되게 그 어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자연주의가 뭐냐면요. 자연주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과학하자. 혹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학문하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라는 게 자연주의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이 창조된 게 우리가 믿듯이 초자연적인 창조주에 의해서 만약에 만들어진 거라면 이 사람들의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답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인 해석의 틀이 유일하다라면은 진화론이 맞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연주의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의 정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건데 근데 자연주의만 우리가 다루자 이게 모순이죠. 자연주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역사과학의 한계, 그다음에 과학의 한계, 그다음에 자연주의 한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똑같아요. 아까 창조론이 진리여야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또 진리여서 믿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진화론자들도요. 진리여서 믿는 사람들이 또 있지만 근데 사실 진리가 아니니까 거의 대부분은 진리여야 해서 믿어요. 왜일까요? 진리여야 해서 믿는 게 훨씬 더 안 좋은 거고 진리여서 믿으면 우리도 사실 믿어야 돼요. 진리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뒤에 있는 교수님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화론은 이런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비판을 해볼 수 있어요. 먼저 진화론자들은 소진화 계속되다 보면 대진화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되다 보면 쟤네들이 언젠가는 땅바닥 기어다닐 거라는 건데 귀엽죠. 저도 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가 너무 웃겨요. 저 표정. 근데 이때까지 보니까 물고기는 그냥 계속 물고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역사를 길게 봐도 그래요. 6억 년 전에 살았던 물고기가 지금도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개구리도 그냥 그때 개구리가 지금 개구리예요. 대진화는 화석이나 실험으로 증명된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례로 제시하는 게 멸종된 실러캔스와 고래의 중간 단계 같은 걸 제시하는데요. 실러캔스가 뭐냐면 저 물고기예요. 저 물고기를 실러캔스라고 해요. 실러캔스 종인데 저게 앞다리가 이제 이게 뼈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화의 중간 단계라고 과학자들이 생각했는데 이거를 또 멸종되어야만 해요. 왜냐면 멸종됐는데 그런 애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말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1938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 가설이 기각됩니다. 살아있는데 제가 그냥 물고기야. 그냥 물고기잖아요. 그죠? 예, 여담으로 맛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실러캔스가 여전히 바다에 같은 모습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가설이 기각됐어요. 또 고래의 중간 단계도 제시를 했는데 진짜 고래 중간 단계 발견됐다 해서 학계가 떠들썩했어요. 뭐 저렇게 생긴 애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화석 이제 발견한 사람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사실 저 X차 쳐진 부분은 화석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고래의 중간 단계가 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거죠. 고래의 중간 단계들 한정된 뼈를 근거로 그린 상상화에 그칩니다. 대진화가 증거되려면 또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필요해요. 이해돼요? 아까 실러캔스 같은 애가 기어 올라올 때 한 세대 만에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거쳐서 조금씩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 기어 올라오다가 얘 일단 죽고 그리고 조금 더 기어 올라오다가 얘 또 죽고 이렇게 계속 중간에 있는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괴한 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다리만 있는 애들 아니면 뭐 손톱만 생긴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개 새로운 종이 탄생하려면은 최소 수천 가지의 중간 단계 미완성체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시간이 긴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무수한 죽음들 가운데 화석이 발생했을 텐데요. 자, 이거는 김명현 교수님 자료인데요. 쥐가 박쥐가 되려면은 쥐가 조금 날개가 생긴 거, 조금 더 생긴 거, 조금 더 생긴 거. 그러니까 기괴한 애들이 엄청 많이 발생이 그 화석으로 발견이 됐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런 애들이 없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약간 올라온 애들이 생존에 유리할까요? 한두 개의 신체만 진화한 중간 단계는 생존에 불리하잖아요. 정상적인 애들보다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세를 남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화론자들도 알아요. 힘드니까 힘든 거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부예요. 일부. 대부분은 점진주의자들인데 일부가 무슨 주장을 하냐면 야 진화가 속도가 동등하지가 않아. 갑자기 팍 갔다가 좀 계속 가만히 있다가 이래.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앞에서 세 번째에 있는 애였다 이 말이에요. 끙끙거리다가 한 번에 갑자기 팍 돼가지고 얘가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걸어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웃기죠. 동시에 그러면은 대체 몇 가지가 진화돼야 될까요? 비늘도 일단은 털로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다음 지느러미도 바뀌어야 될 거고, 이 다리도 생겨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아가미도 폐로 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만 가지가 다 변해야 되죠. 그래서 점진주의를 거부하고 새로운 이론인 단속 평형설을 제시했는데 요게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면 나오는 쉬운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점진주의, 오른쪽에 있는 게 단속 평형설. 왼쪽에 있는 게 주류예요. 예, 주류입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지만 자존심이래요. 이거를 부정하면은 안 된대요. 왜일까요? 왜 우측에 있는 거를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리처드 도킨스 들어봤어요? 예,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인데 저 사람 점진주의자고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에서 그 깅그리치라는 단속 평형설을 제시한 과학자를 비판했어요. 같은 무신론자면서. 왜 비판했냐면 이게 결국은 창조론이에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팍 갔으면은 그거 창조잖아요. 그걸 믿는 거랑 우리가 창조를 믿는 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갑자기 팍 만들어질 것 같으면 신이 작동했다는 거잖아요. 진화론에서 진화의 정의는 뭐냐면요. 적자생존,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로 결국은 귀결됐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용불용설도 했고 날개 발생설도 얘기해봤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해봤는데 다 기각이 돼가지고 결국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현대 생존하고 있는 것은 적자생존. 즉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있는데 환경이 변화했는데 내가 불리해져가지고 사라지면 멸종인 거고 살아남아 있으면 지금 보이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는 진보하는 게 아니다. 아니 한자로 나아갈 진자를 쓰고 있는데 진보하는 게 아니고 그냥 퇴화든 뭐든 다 이제 포함시킨대요. 이제 진화를. 근데 보세요. 체내 수정이 체외 수정보다 생존에 더 유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인간도 사실 만약에 체외 수정을 하면요. 엄마가 훨씬 더 아기 낳기 편하겠죠. 그냥 낳아놓고 그냥 알아서 살아남는 애들만 데리고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인류가 엄청 잘 번성할 겁니다. 빙하기가 됐든 엄청 뜨거워지든 어쨌든 밖에 해놓고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이게 인간은 시력이 낮냐? 창조주가 완벽하게 창조했다면 이렇게 이상한 눈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 이제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얼토당토하는 주장들인데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주장을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너무 결과론적인 주장이에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야 지금 보이는 애들이 다 최종 개체래.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얘기하겠다. 지금 보이는 애들이 다 창조된 애들이야. 그렇게 얘기한 거랑 전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단계로 이제 온 거죠. 적합한 개체가 살아남다는 주장은 결과론적인 주장이고 저기에 끼워 맞추면은 지금 없는 애들은 분리해서 멸종한 거고 지금 있는 애들은 유리해서 살아남은 거고 그럼 다 진화된 거예요. 그죠? 과학적인 접근법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윈도 점진주의를 제시하긴 했지만 이 증거는 딱히 없다. 단계적 고리가 잘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두 번째, 생명의 기원도 잘 설명이 안 돼요. 아까 봤던 최재천 교수입니다. 이분인데 51만 명이네요. 지구에 생명이 탄생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루즈라는 분, 이분인데 딱 봐도 저명한 교수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분인데 저는 생명의 근원이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주제라는 박사님의 말에 동의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적절한 해답을 갖지 않고 있는 거 인정한대. 처음엔 식은죽 먹기처럼 보였는데 이게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 근데 문제는 이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항복하고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다고 하면 저는 항상 말하는데 성경적 관점 갖겠다면 제가 말릴 수는 없는데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익숙한 게 떠오르죠. 자연주의 접근법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자연주의적 증거가 나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가설이고 믿음에 근거한 논리를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고 물론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거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밝혀진 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러 유리 실험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밀러가 유리 가지고 실험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유리 가지고 실험하긴 했는데 이게 유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밀러 유리 실험에 보면은 이건 한계가 또 있어요. 또 자세히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하면은 단백질이 만들어졌다라는 실험 결과예요. 근데 원시 대기의 구성이 저렇다라는 증거가 일단 없죠. 원시 대기의 증거가 ABC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 내가 ABC로 해보니까 단백질 나오네. 그럼 맞죠. 근데 ABC 해보니까 단백질이 나오니까 이게 원시 지구의 대기 상태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말을 맞춘다고 해서 생명의 기원이 설명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의 기원인데요. 기가 막히죠 이게. 일단 무신론자들은 우주가 무한하다고 역사적으로 항상 믿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시작 전의 상태가 무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시작 전이 무의 상태라면 시작시킨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창조주를 인정해버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주가 무한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시작이 없고 무한한 시간을 가정했고 이렇게 무한하다면 뭐가 해결이 되냐면 우연 곱하기 백승의 백승해서 어쨌든 무한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극히 낮은 확률이라도 생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30년에 일단의 과학자들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처음 나왔을 때는 엄청난 비판에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빅뱅 이론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1930년에 처음에 이 주장이 나왔을 때 야 이거는 좀 유신론적 세계관에 가까운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은 스티븐 호킹의 말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과학자들이 다 유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빅뱅 이론은 우주의 시작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무한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한한 시간에 여유롭게 야 어떻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게 138억 년이라는 유한한 시간으로 시간이 대폭 축소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138억 년도 충분히 긴 시간이지만 원래 자신들의 논리를 이제는 138억 년이라는 조그만 시간 안에 끼워 맞추려는 노력을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이에 일부 무신론자들이 빅뱅이 공간만 창조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 그랬는지 앞에 잘 들었으면 이해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만 창조하고 시간을 창조 안 했다면 시간은 계속 가고 있는데 공간만 딱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은 이제 신을 부정할 수 있거든요. 신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한하게 있으면은 생명의 기원이 설명되니까. 근데 현대 과학이 거듭거듭 증명하다가 상대성 이론에 와서는 결국 시 공간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나무위키가 얘기를 하고 있죠.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공간이 없으면 시간 역시 없으므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야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단순히 저도 사실 그랬어요. 진화론자들이 원숭이에서 인간 된다고 주장하나 했는데 아니 그렇게 단순한 걸 믿고 있다고?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1900년 이후인 현대 과학이 증명하기를 지금 거의 창조론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지적 설계라는 것과 맞닿아 떨어지는 그런 주장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게 지적 존재가 설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법칙들, 뭐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보면은 우주 에너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불변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었을 때 물질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빅뱅이 터지지 않았을 때 근데 그때도 에너지는 총량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그게 지적 설계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빅뱅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신의 언어라는 DNA를 연구한 책 스티븐 콜린스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도 아니 너무 복잡해. 이게 그리고 연력학 이것도 제2법칙에 따르면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될수록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안 씻고 있으면 점점 더러워지지 않아요, 사람이? 집안 청소 안 하고 있으면 점점 이상하게 벌레가 나오죠. 바퀴벌레 나오고. 근데 이게 갈수록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갔다. 고등생물로 갔다. 이거는 또 연력학 제2법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뭐 신앙은 없지만 어쨌든 창조주가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참 큰 은혜를 받는 게 이렇게 현대 학자들이 진짜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뭐 진짜 거의 인생을 갈아 넣어요. 이런 거 하려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딱 냈는데
저희는 너무 쉽게 야 근데 기원전 1500년 전에 써진 출애굽기 3장을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데 그럼 저분이 빅뱅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도 다를 바가 전혀 없고 그리고 초대 교부 창조 신학을 정립한 어거스틴이라는 학자도 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합니다. 저 때는 이미 출애굽기 시절이랑 다르게 상당히 많은 그 세속주의 철학들이 그리스를 통해서 많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 어거스틴이 저 인문학 철학에 거의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 신학을 반박하면서 이단에까지 빠졌다가 나온 사람인데 근데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가 맞다 이렇게 되고 결국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여러분 오늘 주제인 선한 창조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려면 오로지 창조주 그 한 분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선하다면 그러면 그분이 만든 세계도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반박하고자 하는 이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원론자는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악신이 따로 있어서 따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물질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을 창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해 이런 철학을 전개를 했는데 무로부터의 창조가 결국은 선한 창조, 우리가 믿는 그 선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땅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조정이라는 거, 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참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지금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저 사람 너무 당황스러워요. 리처드 도킨스가 저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사람이래요. 야 미세하게 균형 잡힌 우주가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어. 설명하려면 자비로운 창조주를 인정하거나 다중우주론으로 가거나 이제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세조정 우주를 비판하는 위키피디아의 자료를 보면 가장 아래에 보면 미세조정 우주를 까고 있죠. 저기 가장 아래보다는 비판 바로 밑에 검증과 반증이 불가능한 철학적 서형이상학적인 건데 비판을 하는데 그래서 제일 아래에 빨간 색깔 자연주의적 설명을 과학자들이 제안했는데 다중우주론이다. 그러니까 자연주의라는 단어의 뜻을 잘 모르나 봐요. 저 사람들이. 자연주의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측 가능하고 실험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결국은 돌다가 다중우주론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는 소설이라서 이제는 이거는 작가들이랑 얘기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과학자들이랑 얘기할 부분은 아니죠. 네, 소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조롱하려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정말 아는 게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알게 되면은 아까 빅뱅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처럼 알게 되면은 오히려 성경에서 또 몇천 년 전에 박아놓은 거 그냥 열심히 하시다가 알게 됐다 이러면서 이제 논문 쓰는 그 정도에 이제 그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중우주론은 이렇게 같은 무신론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비판해요. 야 창조론보다 나을 게 뭐냐 이건 진짜 선을 넘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은 믿음을 통해서밖에 지금은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창조 진화론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이유는 뭐냐면 진화론이 결국은 도달하는 지점을 보니까 창조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으로 돼버렸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들의 그렇게 피땀 흘린 연구 성과들을 보면서 은혜에 가득한 거예요. 기쁘다. 그렇게 내가 이 창조에 대한 믿음도 가지거니와 동시에 이 세상이 악한 것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창조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근데 선한 행위를 우리의 인간들의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악의 가능성을 내포한 세상이었을 뿐인데 그 악의 가능성을 우리가 발현시켰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문제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창조가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다음에 선하게 하셨는데 우리 때문에 악한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에 딱 도달하게 된다면 이제 이 믿음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중간중간
연구라는 얘기를 하면서 웃음을 드렸는데 이 연구라는 것은 결국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입니다. 과학자들은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지만 그들은 인간의 노력일 뿐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연구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냥 그저 은혜라서 그냥 파고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저도 이제 세속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 이러면은 종교랑 배치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도. 그리고 이제 그런 분야가 몇 개 더 있어요. 연예계라던가 문화예술계라던가 경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 신앙과 부딪히는 영역들이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요, 잘. 그런데 제가 생각을 좀 넓혀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계사가 되고 난 다음에 경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시장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인센티브와 벌, 페널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거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고 배려하면 그것이 정말 시장이라는 어떤 논리 체계 때문에 잘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하면은 그거 인센티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 거고 벌을 받으면은 내가 맞을까봐 두려워서 공손해지는 것처럼 이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무슨 발명품이 시장이라는 게 발명품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섭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잘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물며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질학자라면 바다를 보고 지층을 보면서 야, 참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한 지질학자는 이름 모를 크리스천 지질학자는 또 이름 모를 한 천문학자는 별들을 보고 우주를 보고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태양 중심으로 돌아가고 태양 이 온도가 아주 적절하게 우리를 익혀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생물학자들 해부학하고 하면서 야 어떻게 이 인체가 열어보기 전에 몰랐는데 열어보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다 이거. 사람이 이 균형 잡게 하고 있고 하중을 잘 버티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 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하나하나가 신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하는데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연구할 때마다 내일은 이거 해야지 한 달 뒤엔 이거 해야지 그러면서 연구 성과를 막 공유하면서 서로 막 더 알아가고 그 자체가 그냥 스터디 그룹이고 그냥 어찌 보면 은혜 나누는 그냥 공동체가 돼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마지막은요 이러한 창조를 이렇게 기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략하게 유신 진화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 세계관을 왜곡시켰습니다. 설화다 그리고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다 유아기적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 어떤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다마스커스 TV를 통해서 홀리 컴뱃이라는 변증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잘잘법에 자연과 성서가 모순이 있으면은 자연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연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경이 과학에 우선한다라고 명확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그 파란 색깔 그래프에 갈 수 있는 거고 연구를 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거짓말인데 선한 창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설하라면서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이 설하면은 이제 내가 하는 그런 과학이라던가 경제라던가 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은 지금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초대 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해왔다. 물질은 악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이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에 빠지면은 악한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완전한 인성을 갖췄 인간의 몸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찌르면 피도 나고 땀도 흘리고 슬프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을 사도신경에서 나시고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유 없이 세워진 교리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어찌됐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만나심도 체험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 그 교리, 다시 말로 하면은 세계관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결국 다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스를 공부하고 그다음에 6.25 전쟁을 터지면서 그 공산주의를 막으려는 그런 초대 이제 우리나라 초대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그런 기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도 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대응하면서 만들어지는 세계관들이라는 겁니다. 이단은 정통의 어머니라는 교회사 격언을 보면 항상 그 정통 교리가 세워질 때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고자 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세계관이 너무 어지러워요. 환경 비관주의고 페미니즘이고 유신 진화론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얼토당토하고 말이 안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올바른 세계관을 확립해야 되는 때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유익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따라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조는 사실이죠. 오늘 보니까 창조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창조가 사실이라면요. 질문, 제일 그 처음에 제 제목이잖아요. 강의 제목. 창조가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실제로 저거를 알고 난 다음에 연구라는 것은 정말 저는 저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너무 재밌으니까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게 다 그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것만 회복한다면은 정말 사람도요. 복음을 믿으면은 건강이잖아요. 가정도 복음이 들어가면은 건강이잖아요. 그걸 아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죠. 마찬가지예요. 이 영역들 있잖아요. 경제 영역, 정치 영역, 과학계, 예술계 이런 곳들도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된 사실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참 많은 과학자들이 아까 전에 이름 모를 과학자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과학자가 있어요. 루이 파스테르라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자연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나는 더욱더 깜짝 놀랄 창조자의 손길 앞에 서게 된다. 엄청나게 위대한 연구 성과를 보인 사람도 알면 알수록 내가 정말 창조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기쁨이 보이죠. 다시 시편 111편 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다. 그게 창조로서 우리가 인정이 되고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모두 깊이 연구하기 시작한다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이 구절이 자연스럽게 성취될 거라고 생각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제가 옛날에는 주변에 내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한테는 아무도 안 묻는데 근데 이제 회사에서도 그리고 자식교를 하면서도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는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연구의 결과로. 그리고 그렇게 연구가 쌓이고 쌓여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온유가 그대로 그냥 생겨요. 왜냐면은 여유가 있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그거 다 하신 거 내가 좀 가르쳐 줄게 오늘.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참 저는 단언컨대 제가 정말 바뀌어서 그렇고 이 창조를 믿으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 바뀐 다음에 계속해서 해왔던 이런 것들 통해서 참 조금이라도 제가 대답할 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창조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정말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그래서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지금 잠깐 악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나로 인해 선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